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죠? 바흐. 바흐.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죠? 핸델. 그럼 둘은 부부죠? 자식은 음악. 네, 수정아트피아에서 강의하고 있는 허경입니다. 제가 지금 철학하고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인문학 강의 하나, 그 다음에 미술과 음악을 엇갈리면서 교차해서 들려드리는 그 서양 예술 강의 같은 걸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 강의가 부족하기도 하고 독단적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 좋게만 봐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로 힘드신 점이 많으신데 이 강의나 이런 게 작은 그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의를 녹화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 모두 다 건강하게 그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기를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월드뮤직으로서의 클래식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니고 80년대 후반쯤에는 이제 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관한 거를 오리엔탈리즘이나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락 음악 잡지도 창간했다 망하고 앨범도 뭐 30대쯤에 10,000장 이상 갖고 있었고 막 하니까 더군다나 철학을 공부하니까 이게 두 개가 섞여서 같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결합시켜보지 않는 걸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팝송이나 락을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뭐 월드뮤직, 클래식, 현대음악, 뭐 바로크, 뭐 국악 전부 다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결합시켜보는 걸 해봤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비틀즈나 롤링스톤즈나 바흐나 모차르트가 월드뮤직 아티스트라는 거예요. 작곡가고.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월드가 바깥이 없잖아요. 세계 바깥이 어디 있어요. 세계 아닌데 그걸 월드뮤직이란 말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월드뮤직이란 말은 언제 생기냐 하면 80년대 중후반에 그게 이제 사실은 레코드 회사하고 그러니까 음반 회사나 유통 관련된 부분하고 잡지사, 평론가들이 그걸 구분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않거든요. 뭐 많이 듣다 보면 뭐 나는 힙합을 좋아해, 나는 바로크가 좋아해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람들한테 무슨 장르를 좋아하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지만 무슨 음악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그냥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죠. 아침에는 장사익을 듣고 점심때 모차르트 들을 수 있는 거고 저녁 때 뭐 영탁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지 뭐 요거 좋아한다고 저거 안 듣고. 근데 레코드 회사나 그 비평가들한테 잡지사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나만의 음악이야.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제가 깨달은 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와의 정체성을 이 동시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 좋아하니라고 할 때 자기가 좀 수준 낮다고 생각하는 아티스트를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좀 괜찮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사실 좋아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좀 높인다는 말도 사실 웃긴데 뭔가 사실 위계가 없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피에르 부르디에 같은 프랑스 사회학자가 구별짓기 디스팅션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그 음악 취향이 문화적 취향이라서 개인적 취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 계급 지배를 정당화하는 재생산 구조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급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를 통계를 낸 거예요. 사회학자니까. 60년대 그런 연구를 하고 70년대쯤 책이 나왔는데 근데 그걸 제가 한국 버전으로 바꿔보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러니까 사회적 편견이죠 사실은. 누가 더 있어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매일 저녁 모차르트, 바흐의 파르티타 혹은 그 평균율을 틀어놓고 와인을 마셔요. 그것도 특정 연도의 특정 지역의 프랑스 와인. 그리고 한 사람은 그 트로트, 자기가 좋아하는 트로트, 요새 그 미스터 트로트나 미스 트로트에 우승한 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막걸리를 한 잔씩 마셔야 돼요. 자, 누가 더 취미가 고상한 것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습잖아요. 이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마치 한 사람은 좀 있어 보이고 한 사람은 없어 보이고 그 말 자체가 웃기는 건데 그런 사회적 편견이 없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음악이라는 게 순수하게 음악으로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좀 뭔가 깔려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 사회적 편견이 옳고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게 왜 생겼을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를 대봐라. 혹은 차라리 조금 보편적으로 해보면 가장 유명한 작곡가를 대봐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작곡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대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 하면 거의 틀림없이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 나오지 무슨 국악 작곡가나 가요 작곡가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음악사 맨 처음을 봐도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고 철학사 맨 처음을 봐도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고 미술사도 물론 이집트도 있고 바빌로니아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그리스에서 혁명이 기적이 일어났고 과학사도 다 그리스에서 문학사도 그리스에서 연극사도 그리스에서 그럼 이게 우연이냐?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부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볼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있어요. 여기 핵심은 사실은 이겁니다. 서양이 보편으로 설정되어 있고 서양 이외의 모든 문명은 특수해요. 그러니까 서양이 표준인 거죠. 기준. 클래식이란 말이 뭡니까? 기준이거든요. 클래식이란 말을 제가 사전에서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케임브리지 사전에 찾아보니까 다른 것들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무엇을 클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기를 아마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지 싶은데 고전. 물론 이제 클래식하고 클래시컬 뮤직하고 같은데 다른데 이 경우에는 같이 쓰이는 거죠. 기준이 되는 그 뭐라고. 그래서 그게 제가 음악 듣다가 그게 너무 놀랍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76년 가요왕 얘기를 했지만 77년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데뷔를 했거든요. 그게 산울림이에요. 산울림의 아니벌써를 요새 젊은 분들한테는 이 감동을, 이 충격을, 혁명적 충격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서태지의 혁명성을 느꼈던 분들은 요즘 그 어린 분들, 뭐 10대 초반 이런 친구들한테 서태지가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 그 이전과는 다른 한국 음악인데 혁명적 음악을 했는지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보편이 돼서 기준이 돼서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게 새롭게 들리지는 않죠. 그게 보통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진짜 어린 마음에 중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 그게 실제로 작동하니까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게. 그래서 그게 진짜 더 좋은 음악이고 더 훌륭한 음악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좋아하려고 되게 노력했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철학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누가 정한 거지? 아니 예를 들면 3대 기타리스트라고 부르는 거 젯백, 지미 페이지, 에릭 클랩톤인데 그건 누가 정했지? 3대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 예스, 킹 크림슨, 핑크 플로이드인데 그건 누가 정했지? 그러니까
누가 정했는지가 꼭 중요하다기보다 그건 언제 어떻게 해갖고 어디서 정해져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음악 듣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알았지.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 제가 이제 동네 비평가들하고 찾아보니까 대부분 일본 잡지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떤 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우리 거는 좀 수준 낮고 천박한 거고 서양 거는 좀 높고 거기에도 등급이 있고 이런 생각은 이건 뭔가 좀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음악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80년대 후반에 이제 김용옥의 나는 불교를 일으켜본다 같은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나왔는데 그 책을 읽고 아 제가 이제 혼자 생각했던 거에 학문적 표현을 봤죠. 그리고 부르디에가 그걸 예술 분야에 특정화시켰고 음악 분야에는 그걸 특화시킨 사람이 제가 볼 때 아직 없어요.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제 문학비평가이고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니까 그 문화 제국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음악과 제국주의라는 책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한 지 한 20년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죠? 바흐.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죠? 핸델. 그럼 둘은 부부죠? 자식은 음악. 그것도 이제 똑같이 물어봐요. 그건 누가 정했을까? 그러니까 누가 정했을까는 꼭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되는 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언제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바흐가 1685년에 핸델하고 동갑이죠. 같이 태어나서 1650년에 죽었어요. 핸델은 1750년에 죽었어요. 근데 잊혀졌다가 1800년대 1802년인가 책을 연구자들이 뜨기 시작해서 19세기 중반 후반 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거든요. 글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요. 서양 음악에서. 그래서 지금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양 근대 음악의 아버지인데 서양도 없어지고 근대도 없어지고 음악의 아버지로 기억되는 거예요. 뭐 음악의 어머니는 이제 같은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서양 근대 음악인데 이제 물론 그 기본은 대입법하고 화성학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폴리포니를 만들었다. 꼭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확장시켜서 이제 너무나 탁월한 그 실제 작곡과 실제 테크니컬한 여러 가지 기법을 완성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서양에서도 바흐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 이전은 극단적인 표현을 보면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그 이전은 음악이 아니다라고까지 서양 음악학자들이 19세기에 얘기했어요. 바흐부터 진짜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왜 중국이나 인도나 아랍이 유럽보다 훨씬 잘 살았고 자본주의의 초기 조건이 다 준비됐는데 실제로는 유럽만 근대 유럽이 되면서 자본주의를 발생시켰을까? 회계도 그렇고 하면서 예를 들거든요. 화성학 대입법 그리고 자본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과학혁명 이거 왜 훨씬 그건 사실이거든요. 훨씬 문명이 발전한 아랍이나 인도, 중국 이 세 개를 주로 드는데 이 세 가지 세 문명이 아니라 왜 오히려 후진적이었던 유럽만 성공했을까 하고 똑같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보편과 특수의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박사학위 논문도 프랑스에서 미셸 푸코와 현대성, 근대성, 모데르니테, 모더니티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는데 제 주장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보편과 특수의 이분법 자체가 특수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푸코와 델레즈와 데리다의 주장인데
제 버전으로 좀 세련화를 한 거죠. 그래서 보편과 특수라는 그 이분법이 가장 중요한데, 보편과 특수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해서 클래식은 보편인데, 서양 근대, 서양은 지도고 근대는 달력인데 지도와 달력이 둘 다 없어지고 음악만 남아요. 보통 명사인 것처럼.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가 되고, 그 이전과 서양 자체 입장에서, 제가 서양 사람이라면 서양 자체 내에서도 이전과 다르고, 그 이후는 서양 자체도 로컬이 돼버리고, 바흐 이전은 로컬이 되고, 바흐 이후부터가 보편이 돼요. 그러면 다른 문명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서양이 보편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성이란 한마디로 뭐냐? 표준, 기준이. 그래서 표준말. 서울말이 서울 사투리인데 자신은 표준말로 설정하면서 대구말을 사투리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지금 세계 공통된 언어로 사용되는 게, 영어가 언어학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훌륭해서죠?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냥 힘세서 그런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치면 한글을 따라갈 표기법은 없을걸요. 그건 인공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말이 표준말이 된 건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방 사람들이 정했을까요? 서울 사람들이 정했겠죠. 왜 서울 사람들이 그 표준말과 방언의 그 이분법을 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서울이 수도니까. 버트런트 러셀이 1945년에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서양 철학만 다루고 서양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최초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책들은 서양 철학자들만 다루고 철학사라고 붙인 거예요. History of Philosophy라고. 근데 러셀이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라는 책을 쓰고 웨스턴 필로소피만 다룬 거예요.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음악사, 문학사, 연극사, 뭐 미술사, 곰브리치 책 같은 건 약간 예외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 앞부분만 곰브리치의 책 제목은 히스토리 오브 아트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역사, 일본말로 좀 예술의 역사가 되겠죠. 예술의 역사인데 앞부분에는 뭐 여러 가지 나오다가 중간 되면 사실은 누가 봐도 서양 미술사고, 그 중간중간 중국이나 인도나 아랍이나 뭐 그 이전에 뭐 이집트나 이런 게 구색 맞추기로 사실은 끼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국이란 뭐냐면, 뭐 네그리와 하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제국이라는 건 기준을 창출해서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 기준을 실제로 유통시키게 만들 수 있는 파워, 능력을 갖춘 그 어떤 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도량의 통일이나 맞춤법, 표준말 통일 같은 게 다 그런 데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가 하면, 음악의 아버지 하면 신재호나 무슨 김소희 선생님이 떠오르지 않고, 뭐 영탁이나 신중현이 떠오르지 않고, 그 특수한 경우에만 그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국악은 특수고 클래식은 서양의 민속음악이고 에트놀로지, 민족 음악이고 유럽 문명의 음악인데, 서양 근대가 떨어지고 인간 자체의 음악 그 자체의 기준, 고전, 클래식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이 되면 의식적이 되고요. 그럼 그 사람 책임이 돼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돌아갈 때는 그 사람하고 상관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중에 작곡가 이름 대보라고 할 때 아프리카 작곡가 이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건 무슨 특별한 관심이 있어 따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